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02800-7070의 발신인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경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에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후 김기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전화해 전날 자신의 결재를 뒤집고 최상병 사건 경찰 이첩 보류와 국회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통화에서 외압 지시는 없었고 경로도 없었으며 군을 걱정하는 내용의 통상적인 업무 전화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건희 씨는 8월 6일에 특검에 출석하라고 톡보였습니다. 점점 수사에 속도를 내는 특검인데요. 관련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상을 그대로 밝히고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1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지역 농산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데요. 이 소식 나눠봅니다. 이어서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7월 2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지역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형 이슈가 있었죠. 바로 안동의 모 여고에서 있었던 시험지 유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과정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동의 모 여고에서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행정실장이 짜고 범행을 저질렀네요. 네,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4일 안동 모 여고 전직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0분간 안동지원에서 부정처사 후 술에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요. 다음 날인 15일에는 A씨와 함께 학교에 침입했던 40대 여성 B씨와 그리고 이 학교의 행정실장인 30대 남성 C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도 열렸습니다. 법원은 B씨와 C씨 모두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B씨는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가, 그리고 C씨에게는 A씨와 B씨의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방조했다, 이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A씨와 B씨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 그러니까 3일 목요일 밤에 학교에 침입했다가 적발이 됐네요. 네, 경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 A씨는 B씨와 함께 4일 오전 1시 20분쯤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서 학교에 침입을 했습니다. B씨는 이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데 B씨의 딸은 또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의 딸 D양은 1학년이던 2023년에 A씨가 담임을 맡기도 했고요. 더욱더 충격적인 건 A씨가 기간제 교사로 임용된 2021년부터 계속 D양의 가외 교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C씨, 이 학교의 행정실장이라고 하는데 C씨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네, C씨는 이제 A씨와 B씨가 학교에 침입하는 것을 방조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최소 7차례 이상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서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학교 행정실 내에 인쇄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인쇄실에 시험 문제가 보관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C씨는 행정실의 문을 잠그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해서 이들의 범행을 방조를 했습니다. A씨와 B씨가 적발된 게 7월 4일 새벽 1시 20분쯤이고 학교는 이제 4일 오전에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A씨와 B씨의 침입 사실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있었는데 6일날 경찰이 다시 확인을 했을 때 이 영상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 영상 삭제는 A씨의 부탁을 받고 행정실장인 C씨가 저지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교육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사건이 이번 사건인데 그럼 A씨와 B씨 그리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C씨 이들 사이에 어떤 대가라든지 금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구체적인 금액들 워낙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가열 취재 경쟁도 이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1회당 200만 원 정도가 오갔다. 그래서 총합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건네졌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네. A씨와 B씨가 학교에 침입한 것 이번을 제외하고 7번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D양이 올해 고3이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또 매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총 4번 있다는 점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상 D양이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한 이후 매번 시험 때마다 이런 범행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못했는데 네. 2023년 이후 A씨와 B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결과 금전적인 대가는 오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A씨는 2020년을 전후해서 이제 D양의 가외도 맡아왔거든요. 그러면 매달 일정 수준 이상의 가외비도 이제 송금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경우에는 가외비에다가 시험지 절도에 대한 사례비까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수령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정실장인 C씨는 금전적인 대가 같은 걸 취한 게 따로 있을까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의문점이 바로 C씨인데요. 네. 학교 시설 관리자, 이제 행정실장인 C씨가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면 분명히 금전적인 혜택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현금이라던가 혹은 상품권이라던가 어떤 접대라던가 이런 행위들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통장 거래 내역은 깨끗하다고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이제 경찰은 C씨에게는 공모 혐의가 아니라 A씨와 B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건조물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 절도라던가 이런 혐의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이제 건조물 침입 절도 방조 혐의로 구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삭제를 한 혐의로 이제 증거 인멸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게 의아한데요. 한편 현지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재직 중 과외를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이 됐다고요? 네, 경찰은 구속기간 A씨에게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습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펴보면 일단 학교에 침입해 절도한 혐의, 건조물 침입, 그리고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혐의와 함께 부정처사 후 수뢰, 즉 부정한 행위 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무방해, 이건 시험지를 빼돌려서 학교의 시험과
성적 등을 이제 방해한 혐의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경찰은 학부모 B 씨의 딸인 D 양에 대해서도 변호사 입회하에 수사를 진행했다고요? 네, 일단 D 양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사건 이후에 학교 출석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D 양이 평소 이제 학교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번 시험에선 수학 과목에서 40점을 맞는 등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D 양의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전해준 시험지가 학교에서 훔친 것인지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앞으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D 양은 일단 시험지가 똑같다는 점을 의심을 했으면서도 어머니와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를 훔쳤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울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울진의 모 공립고등학교에서 지난 4월 고3 학생이 중간고사 기간 중 중간고사 기간을 앞두고 시험지를 훔치기 위해서 학교에 침입을 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네. 해당 학생은 자퇴를 한 상태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제 이 학생은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시험지는 훔치지 못해서 미수에만 그쳤고 학교는 기존 시험지는 파기하고 새롭게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두 사건 모두 성적 만능주의 이런 게 팽배한 사회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쉬운 해답이라면 성적 만능주의, 또 좋은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빗나간 모정, 이런 것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도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될 수 있다는 것, 3년간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한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건 도박을 한 점, 이런 것들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 말고도 분명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제도적 문제점이라면 어떤 점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수능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12년간 공부해온 것들을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학생부, 그러니까 내신 성적의 반영률을 올리면서 이번과 같이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수능이 아닌 내신과 수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지난 2018년에는 서울에서 이른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었죠. 이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딸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훔치다 적발이 됐고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수능 시험 비중을 줄이고 내신 비중을 높이는 건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열심히 그리고 또 꾸준히 공부를 합니다. 결국 수능이 아닌 내신의 비중을 확대한 정책 결정권자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번과 같이 부정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꾸준히 학생부 비중을 높이고 있는 현재 입시 전형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안동 모 여고에서 있었던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된 과정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1분 29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 수입과 3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검토 중이란 얘기가 전해오면서 농민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북농민회 금시면 사무처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1일로 예고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관세 협상 카드로 미국산 사과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농민회에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네, 저희 농민회를 비롯한 많은 농민단체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식량 주권, 위생 검역 주권, 국민 건강권이 훼손되고 있다. 그리고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생존권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4일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산물 부분에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 채광, 반도체 등 우리의 주력 산업의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라는 것으로 익혀집니다. 이는 기존 통상교섭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민단체들은 즉각적인 농산물 부분의 관세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우리 지역 청송, 영양, 의성, 안동 등 경북 북부는 전국 최대 사과 산지지 않습니까?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되면 우리 지역 농가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 보십니까? 네, 사과 농가들의 걱정이 많은데요. 네. 사과 수입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가장 좋겠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북은 전국 사과 생산량의 62%를 생산하는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리고 사과 총생산액의 60% 정도를 책임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북의 핵심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산 사과가 수입이 되면 바로 사과 재배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과 산업의 생산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산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 사과가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산 사과에 대한 소비는 증가할 것이고요. 그러면 국내산 사과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을 줄이는 것이 농민들의 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과 생산 면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사과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은 또 다른 품목으로 품목 전환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품목 집중 현상이 일어나서 가잉 생산, 가격 하락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수에서 이 가수 하상병이 점점 퍼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가소화상병 발생 분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위생 검역 조건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사과가 만약에 수입된다거나 미국이 검역 조건에 완화할 경우에는 가소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나라 가수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많이 사과 재배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과 수입이 현실화되면 잇따를 품목 전환으로 에 따른 영향, 또 과소화상병 발생 우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한우 역시도 경북의 전국 최대 사육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허용된다면 우리 지역 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한우, 유구 농장 수가 가장 많은 곳이 또 경북입니다. 네. 경북이 사과와 더불어서 이 한우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료값이 계속 올라갔고, 그리고 도축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이 한우협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한우 한 두당 161만 원의 적자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이 소를 키우는 것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우 농장을 폐업하거나 빚더미 농가가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국내 한우 산업은 위기인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예. 미국 소고기 수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내년이면 한미 FTA에서 소고기 부분은 관세가 0%입니다. 이렇게 되면 관세도 없는 소고기가 들어오게 되면 이 국내 한우 산업은 거의 붕괴 직전에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에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눈에 까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개월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풀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일명 한우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 하면 정부가 5년마다 한우 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끔 강제하는 법인데요. 이 법의 취지와 지금 현재 소고기를 둘러싼 수입 소고기를 둘러싼 사항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사항인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료가 폭등도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이미 고령화와 이상기후 또 산불 등으로 힘든 상황에 외국산 수입까지 덮치면 버티기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예전부터 농민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농사 지어서 남는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24년도에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입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9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농가당 부채는 4,500만 원이나 됩니다. 수입 돈이 되지 않는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상기후는 계속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촌에는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또 농사 지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걱정과 한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농민단체들이 이미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수입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경북농민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어떠한 단체 행동이나 대응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을까요? 저희들은 지금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 분야가 추가로 개방되는 부분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농민단체들이 함께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품목 조직이든 아니면 농민단체들과 함께 사과 수입 반대, 그리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하라는 미국 요구를 반대하기 위한 경북 농민대회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중앙 단위에서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연자농성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상교섭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8월 1일이 되면 추후 미국과 우리 정부 간의 통상협상 계획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8월 1일 이후에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다른 농민단체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8월 1일이 관세협상 시한이거든요. 그러면 네. 정부에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뭐라고 볼까요? 일단 지금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산물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무총리나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의 발표를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은 대통령이 이제 더 이상의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들과 함께 사실 그리고 진실을 두고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막기 어렵다라면 농민에게 또는 국민에게 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쟁을 멈춰달라고 막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를 소상히 밝혀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어떤 지원책이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 농민회는 새로운 농정 대전환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명 이제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제 국가 역할을 수행하는 이제 정부가 농업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을 버리고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당면에서는 농민들은 농업민생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거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인데요. 이 농업민생사법이 빠르게 입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쌀을 비롯한 양곡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양곡관리법, 그리고 생산비와 농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공정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극한의 폭우를 며칠 전 경험했는데요. 기후재난 시대의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농업재해 대책법이나 농업재해보험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업민생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말씀해 주셨고요. 끝으로 우리 지역민과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미국산 사과 수입, 그리고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그리고 GMO 감자 수입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 등이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북은 도농복합지역입니다. 농업이 무너지면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발 이 상호 관세 협상을 우리 도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농민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과와 소고기 시장 개방은 단순히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농업, 또 통상 전략 전체와 맞닿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미 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8월 1일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국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농민회 금시면 사무처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규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주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정말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국에서 19명의 사망자와 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는데요. 어떻게 주변에 피해는 없으신가요? 네, 제 주변에도 이런저런 피해가 있기는 한데요. 네. 경남 등 다른 지역 피해가 워낙 커서 상대적으로는 좀 덜한 편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특히 16일부터죠. 말 그대로 진짜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사망 실종자도 30명 가까이 발생했고 이재민도 보니까 거의 10,000세대, 13,000여 명 이렇게 집계되고 있고요. 네. 또 도로 침수 같은 공공시설 피해도 한 2,000건 가까이 되고 또 농경지 침수 같은 사유시설 피해도 2,200여 건, 또 3,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 당했고요.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는데요. 예, 좀 일단 이재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하고요. 특히 무엇보다 돌아가신 분들 깊이 위로의 말씀 드리고 또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폭우를 두고 연간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닷새 만에 쏟아졌다 보니까 괴물폭우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극한 호우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응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1시간에 100ml에 해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지금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요. 예방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피해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정부에서는 지난 17일부터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도 했고 또 중대본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해서 여러 가지로 또 전방위 대응한 것은 맞고요. 또 선제적으로 통제한다든가 또 대피 지시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지역에 국과장급으로 이렇게 현장 상황 관리관도 배치했고 어떤 형태로든 재해 예방하고 또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 점 이런 점은 잘했다고 보고요. 네. 또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나 충청남도에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25억 원 또 긴급 지원하기도 했고요. 대통령과 또 우리 국무총리께서도 다른 일정을 대개 전면적으로 취소하기도 하고 집중호우 대응에 집중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재난안전회의를 주재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과 사고 예방에 필요한 자원 충분히 배치해달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리고 어제부터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도 가동하고 지금 인력 장비 총동원해서 도로나 교량 같은 기반시설 빨리 복구하도록 조치도 했고 또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 원스톱 피해자 지원 체계,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운영해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시설 제공하고 또 심리 지원까지 이렇게 빈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빨리빨리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조치를 촉구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욱이 이제는 예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보 실패에 머물기보다는 대응 중심의 시대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인사청문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진숙 후보자가 이 충남대 5교 출신 첫 여성 총장으로 활동하면서요. 또 지난 대선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도 맡고 해서 뭐 이런저런 기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결국 이제 뭐 대통령께서 지명 철회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무엇보다도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또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또 소녀상 철거 요구,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부적절한 뭐 태도, 또 부적절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이 유초 중등 교육, 그러니까 이분이 대학 교수고 총장 하셨으니까 뭐 대학 교육,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는데 초중등 교육 그리고 유년 교육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너무 낮다. 이런 문제도 드러났죠. 네. 그래서 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나 교사 노동조합, 또 한국교총 같은 이런 교육 관련 단체들로부터도 뭐 퇴진 요구 받았고요. 또 야당에서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고심하셨겠지만 결국 지명 철회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저는 아주 잘한 결단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아온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소송에 들어갈 걸로 보이거든요.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겠죠? 강선우 후보자도 사실 이진숙 후보자와 똑같이 이번에 뭐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죠. 네. 근데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요, 이게 제기되었던 의혹이 예컨대 뭐 5년 동안 보좌관을 46명이나 면직했다. 그리고 또 보좌관들에게 갑질했다. 이런 의혹이 이제 주요 내용인데요. 청문회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에 몇 가지가 좀 뭐 반론 내지는 반정이 좀 나타난 게 있죠. 예컨대 보좌관 46명 면직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는 직급 변동에 따른 중복 계산이 있었어요. 네. 뭐 6급 직원이 이제 6급 직원을 그만두고 5급이 된다. 그러면은 한 명이 면직되고 또 한 명이 채용되는 이런 중복 계산 문제 때문에 실제로는 46명이 아니라 28명이다. 이렇게 밝혀졌는데요. 서울신문이 입수한 이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요, 강 후보자의 보좌진 면직 횟수가 사실은 전체 국회의원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요. 강 후보자보다도 보좌진을 더 빈번하게 교체한 국회의원이 138명이나 된다. 이제 이런 사실도 밝혀졌고, 네. 또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좀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뭐 반론, 반정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지명을 철회할 만큼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는 이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저희가 넘어가서 특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까지 냈지만 기각이 되면서 구속 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 거라 보십니까? 이게 구속 적부심사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각됐는데요. 사실은 이 구속 적부심이란 건 구속이 정당하냐 아니면 부당하냐를 따지는 심판이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윤 전 대통령 법정에서 뭐 혈당 수치가 높다, 건강이 악화되었다, 생존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애시당초 구속 적부심 신청 사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윤 전 대통령
뭐 구속되고 난 다음에 특검 조사를 거부한다든가 또 재판 출석을 거부한다든가 사실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구속 사유가 더 많이 늘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적부심 기각은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적부심 신청하고 법정에 나왔어요. 정작 뭐 건강 악화되어서 재판에 못 간다, 조사는 못 받겠다라고 하면서 적부심 심판정에는 나와서 몇 시간씩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네, 결국 이건요,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자를 결집하고 또 특검 수사 절차를 방해하기 위한 이런 의도인데요. 특검에서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곧바로 구속 기소를 추가로 또 했더라고요. 국무위원들의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했다. 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 무력화했다. 이제 이런 혐의로 뭐 구속 기소 이제 추가로 했는데요. 뭐 특검이 끌려다니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거고요. 앞으로 특검 수사 진행될수록 혐의는 더 늘어날 건데요. 그때마다 윤 전 대통령 계속 추가 수사를 거부한다든가 재판을 거부한다든가 뭐 이런 행동은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것 외에도 관련자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이런 해도 뭐 백약이 무효일 겁니다. 아마 계속해서 혐의 늘어나고 또 형량은 자꾸 쌓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당대표 나가라는 건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입장을 바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대표 출마는 뭐 본인의 자유 선택이고 본인의 의지이겠지만요. 저는 놀란 게 아까 그 출마 선언서를 제가 뭐 대충 한번 훑어봤어요. 네. 근데 거기에요.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반성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언급조차 없습니다. 결국은 윤석열의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사람이 다시 이제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출마 선언서에 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우선 이재명 독재를 얘기하고 이재명이 경제를 파탄시켰다. 아니 이재명 정부 출범한 뒤에 주가지수가 11.96%나 상승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경제 파탄을 누가 했는지, 독재를 그전에 누가 했는지, 내란만큼 비상계엄해서 내란 일으켜서 정적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한 그거 이상의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이 다시 국민의힘을 본인이 맡겠다. 이건요, 결국은 국민의힘 윤석열 당, 내란당으로 쭉 이어가겠다. 뭐 이런 의지의 표명인 거죠. 이건 뭐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고 도전이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전한길 씨 입당으로 국민의힘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입당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는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극우 정당화의 길은 진짜 망하는 길 맞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전한길 씨가 입당했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극우 정당이잖아요. 네.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입당했지 전한길 씨가 입당함으로써 극우 정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씨도 그렇고 뭐 나경원 씨도 그렇고요. 지금 전혀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앞서 김문수 의원 출마에서도 드러났듯이 현재 이미 내란 정당이고 극우 정당입니다. 그래서 국민 앞에 정말 100배 사죄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제 뭐 환골탈퇴해야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것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해산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법에 따라서 강제로 해체되는 이것만이 어쩌면 한국 정치에서 저는 보수가 다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당 얘기해 볼게요. 예. 민주당은 주말 충청권을 시작으로 이어진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모두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상대로 2번 연속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충청권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62.77%, 또 영남권에서 62.55%를 받았으니까요. 말 그대로 이제 압승했는데요. 이렇게 정청래 후보가 압승한 데는요, 저는 무엇보다 이제 통합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또 민생 총리, 김민석 총리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제 개혁을 이끌어갈 개혁 당 대표에 대한 열망이 민주당원들에게 그만큼 높았다. 저는 이런 뜻으로 보고요. 네. 정청래 후보가 무엇보다도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하겠다. 내란을 종식하겠다. 그리고 또 언론, 사법,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정말 국정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제 대표적인 공약들 내걸었는데요. 네. 저는 이런 이제 개혁 행보, 개혁 추진 의지 여기에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또 한 마음을 또 한 뜻을 보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두 후보의 이틀간 누계 득표율은 25%포인트 이상 격차가 났는데요.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호남 수도권 투표는 폭우 피해로 8월 2일 전당대회 당일 한꺼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당심 어디로 향할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영주영양봉화 박효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